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2차 시즌에서 특허법을 같이 공부하게 될 안혁 변리사라고 합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강의라는 강좌를 개설하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23년 7월에 시행된 제 60회 변리사 시험에서 기득으로 합격을 했고, 뭐 이제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기계공학 전공이라는 전공을 했고, 이제 메가 변리사에서 특허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우 특허법률사무소라는 특허사무소에서 이제 특허 5팀에 재직 중에 있고요. 뭐 1차 책으로 이제 특이한이라는 책을 하나 출판을 했었고, 이제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이제 쿠킹 특허법 인그리디언트라고 해서 2차 기본서가 출간이 됐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구성에 앞서서 올해 커리큘럼은 뭐 이제 GS-A형 하이브리드 GS,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바로 오늘 이제 저희가 같이 나갈 강의죠. 기본 강의에 사례 또는 기초 GS라고 부르는 강의를 2개 다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하이브리드 GS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 측이랑 얘기가 된 바로는 얘네를 이제 따로따로 듣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따로 제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강의 통째로 합쳐서 하이브리드 GS 형태로 이제 수강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5년 5월에 실전 GS B형이 개강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7월 시험을 앞두고 6월에 최종 정리 강의, 뭐 이제 올해 어떤 중요한 판례들 선고됐는지 또는 올해 뭐 좀 중요한 뭐 절차 같은 게 있을지 그런 것들을 강의하는 강의가 이제 최종 정리 강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제 진행하게 될 하이브리드 GS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3월에 개강이 되어서 우리 아예 답안지 처음 작성해 보신다 하고 이제 하는 동차생 분들이나, 또는 내가 물론 2차 시험을 뭐 한 번 이상 또는 2번 이상 쳐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답안지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기등 이상의 수강생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GS는 개강이 될 거고요. 뭐 이제 만약에 이거를 기본 강의로 들으신다고 하면은 그냥 이제 기본 이론 강의로 수강해 주셔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GS 상품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강사가 직접 첨삭해 드린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5회의 기본 강의와 2회의 하프 GS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GS라고 하면은 실점처럼 4문제를 2시간 동안 풀게 되잖아요. 하프 GS니까 2문제를, 즉 50점 분량을 1시간 동안 푸시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1시간 풀고 이제 해설 강의 들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의 목표는 기본 이론과 뭐 우리 답안지에 당연히 현출해내야 되는, 써야 되는 판례와 사례, 뭐 이제 기출문제도 조금 다를 수 있으면 최신 기출 정도는 다루면서 갈 수 있도록 강의 구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하이브리드 GS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어떤 식으로 들으시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주차에는 총칙부터 이익제도의 절반 정도까지 들으시고 GS, 하프 GS 1회, 2회 푸신 다음에 이익제도 절반이랑 남은 이익제도 절반이랑 특허권, 특허침에 관한 내용 이제 들으시고, 뭐 특허침에도 절반까지 들으시고 그 다음에 2주차 하프 GS 푸시면 되고요. 특허침에 절반 듣고 특유는점 특허 심판 절반 들으시고 3주차 하프 GS 해주시면 되고, 특허 심판 절반 심결 취소 소송 PCT까지 들으시고 4주차 하프 GS 수강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이론 수업은 6회차에 하프 GS, 2회차로 1주차 분량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우리 어쨌든 기본 이론 강의니까 2차 시험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동차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특허법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가르는 시험이었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특허법을 얼마나 맛있게 잘 쓸 수 있는지 특허법 전문가로서 자질을 검증하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기 당연히 해야 돼요. 왜? 답안지에 적어야 되니까. 물론 법조문은 암기할 필요가 없다 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은 법조문이 준다고 하더라도, 법조문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판례는 외워야 되고 중요한 조문들 있죠. 중요한 조문들은 바로바로 적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암기만 해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특허법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험이니까 암기 달달달 잘 외우는 애를 뽑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암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뭐 이제
뭉개진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좀 쓰죠. 뭔가 답안지에 판례를 적어놨는데 이게 판례 원문이랑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범리 내지 키워드를 적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해야 교수님들이 얘가 판례도 잘 알고 있고 판례대로 문제 푸는 능력도 탁월하구나 라고 점수를 잘 주시겠죠. 그래서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푸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살짝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판례대로 풀지 않아도 결론이 판례와 달라도 논리가 있다면, 논리가 탁월하고 읽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읽는 사람에게 그 논리를 이해시킬 수 있다면 점수 들어간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남들과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답안지를 위한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같은 문제를 갖고 1차 시험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다, 2차 시험은 이렇게 출제를 한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나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학원 유튜브에는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2차 올해 커리큘럼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때 살짝 아쉬웠던 점이 이렇게 문제 가져와가지고 보여드릴 걸 하는 생각에 이제서야 준비해서 이제 보여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9번 같은 경우는 이제 62회 1차를 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62회 시험에서 이제 기출문제로 푸셨겠죠. 또는 이제 61회 시험을 치셨더라도 기득분들이시더라도 이 시험을 이제 기출문제로 당연히 풀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보라고 했을 때 우리 OX만 잘 파악하면 되잖아요. 1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특허권과 후출원 등록 상표권이 저촉되는 경우에 선특허권 등의 권리자는 동의가 없더라도 자기의 권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죠. 근데 후출원 상표권자는 저촉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선출원 특허권자의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후출원을 한 후출원인은 그 특허 출원 시에 선출원인과 동일이거나 적법한 승계인이어야 하고 특허 출원 후 특정 승계의 방법으로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경우 특허 출원 후에 특파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이 문제 한번 지금 읽어봐 주세요. 잠깐 멈춰놓고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57회 2차 2번으로 출제됐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 읽으셨으면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 사실관계가 이 판례가 나왔던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때는 이게 맞다 틀리다만 결정하면 되잖아요. 결정할 능력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판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판례 결론 정도 알고 있는지가 1차 시험의 지향점이었다면은 지금부터는 내가 이 판례를 적어서 이 사실관계를 읽고 이 사실관계의 바탕이 된 판례가 이 판례였구나를 캐치를 해서 이 판례를 갖고 문제를 풀겠다가 이제 2차 시험의 지향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를 위해서 공부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이게 이제 기본 이론 내지 기초 이론 강의의 토대가 되겠죠. 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런 판례를 배울 거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사실관계 같은 걸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11년 1월 14일에 A가 어떤 발명을 선출원합니다. 12월 9월 26일에 A가 B에게 특파권을 양도하고 출원인 변경 신고까지 마쳐요. 출원인 변경 신고를 마쳤다는 것은 38조 사항에 의해서 출원 이후의 특정 승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출원인 변경 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B는 적법한 특파권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년 11월 2일에 C가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해서 PCT 국제 출원을 하고 A의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 출원을 했대요. 자, 기초로 했다라는 것은 이걸 선출원으로 했다는 거겠죠. 어쨌든.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특파권 갖고 출원인 변경 신고를 마친 사람은 B예요. 근데 갑자기 C가 뜬금없이 이거를 했다라는 것은 B와 C 사이에 어떤 계약은 있었을 수 있으나 다만 C는 아직 뭘 안 했다? 출원인 변경 신고를 안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 13년 6월 19일에 사실관계를 보니까 B가 이제 선출원을 취하했네요. 왜? 자기 넘겼으니까. 그죠?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선출원 취하기로 하는 합의도 당연히 있었겠죠. 자, 그리고 C가 D에게 특파권을 양도하고 출원인 변경 신고를 한 이후 D가 원고에게 특파권을 양도하고 출원인 변경 신고를 마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어디랑 어디만을 중점적으로 출제를 한 거냐면은
이거를 그냥 C라는 사람을 다 빼버리고 D라는 사람을 다 빼버리고 C를 원고로 바꾸고 여기 이 정도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원고라는 사람이 특박권 양도를 선출원을 할 때 마친 게 아니라 자기가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해놓은 이후에 출원인 변경 신고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니? 라는 문제인 거를 캐치를 하셨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풀어볼게요. 갑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율주행으로 운행하는 무인 반송차에 관한 발명 X를 완성해서 19년 1월 4일 특허 출원했다라고 합니다. 자, 을은 갑이 출원한 발명에 대해서 특박권을 양수하였고 병은 을로부터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특허 협력 조약이 정한 국제 출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병은 C라는 친구겠죠. 자, 그래서 중국 특허청에 PCT 출원을 하면서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정의 후 출원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후 출원인 변경 신고를 하였고, 자, 그럼 여기서는 D가 정의겠네요. 그리고 특허청의 후출원에 관하여 선출원에 기초한 우선권 주장이 포함된 국내 서면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 특허청장은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은 후출원의 출원 시점에서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이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우선권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대요. 처분을 했대요. 이때 청장의 무효처분의 타당성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논하시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대법원 판례 태도가 어떤 건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자, 일단은 대법원 판결과의 비교를 위해서 특허법원 판결도 가져와 봤어요. 자, 우리나라 특허법은 이른바 국내 우주라는 거를 인정하고 있는데 국내 우주를 하기 위해서는 특박권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얘기, 다 대충 맞는 얘기인 것 같죠? 근데 이는 곧 뭘 의미하냐면은 후출원인과 선출원인이 동일인이거나 적법한 승계인일 것을 요구하는데, 자, 이때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38조 사항을 읽어보니까 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인 변경 신고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너 출원인 변경 신고를 출원 시에 마치지 않았으면 뭐다? 승계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여기는 실제로 기본이론 강의를 가가지고 좀 더 여기가 왜 중요한지는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의 취지는 앞에서 너네는 자, 우주라는 제도의 취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선출원의 발명에 포함되는 일련의 발명에 대해서 이를 합치거나 추가를 함으로써 하나의 출원으로 정리해서 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적인 편리함을 위해서 국내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것이다 라고 특허법원이 해석을 해서 결론적으로 특박권 승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변경 신고를 마치지 아니하면 특박권 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본 반면 대법원은 일단 취지부터 특허법원 너네가 생각하는 취지랑 내가 생각하는 취지는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취지는 뭐냐면은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서 발명자의 누적적 성과를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대법원은 이거는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내지 특박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된 제도다라고 취지를 판시를 했는데,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빗대어서 보면은 자, 후출원의 출원인이 출원 시에 특박권을 갖고 있기만 한다면, 즉 계약에 의해서 적법하게 특박권이 양수가 됐다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고, 특허법원이 얘기한 것과는 달리 특허 출원인 변경 신고를 맞춰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논거를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아까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자, 무효처분의 타당성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논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후출원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후 출원인 변경 신고를 했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방금 판례로 읽어본 사실관계랑 똑같다. 그리고 이 판례를 물어보는구나. 사실관계를 읽고 캐치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자세히 써야겠죠. 또 대법원 판례를 쓰기 전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 보여야 되니까 관련 규정들을 위에다 적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10점 분량이면 저희가 보통 한 페이지를 무조건 넘어서 한 2페이지 조금 안 되게 적거나 2페이지 가까이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페이지 가까이를 적기 위해서는 이제 한 페이지 22줄이거든요. 그래서 44줄을 적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앞으로 44줄 동안 이제 채점하시는 교수님이 뭔가 딴 생각에 빠지시지 않도록 내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보여주겠다. 내가 논점을 제대로 파악한 거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는 저희가 문제의 소재라고 적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논점 정리라고 보통 적곤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특박권이랑 특박권의 승계와 출원인 변경 신고와 국내 우선권 주장이 문제가 될 거니까 대법원 판례 앞으로 내가 소개해주겠다라고 논점 정리를 적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관련 규정을 적습니다. 지금 보아하니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의 취지 같은 게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관련 규정으로 국내 우선권 주장의 취지 같은 걸 적고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논하라 그랬으니까 대법원 판례를 적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는 문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특허법원 판례도 적어주면 좋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암기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기억력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긴 내용을 이거 진짜로 손으로 다 적으려면 한 5페이지도 부족할걸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키워드를 중심으로 외워서 이제 현출을 해내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달랐잖아요. 판시 내용이 달랐으니까 특허법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타당한 그런 논리를 제시했기 때문에 특허법원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시키면서 아 그런 게 아니라고 판결을 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의 태도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면 되겠다. 그래서 무효처분은 타당하다,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뭐 오늘 문제 사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당하다라는 결론으로 나와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현출하기 위해서 재료 준비를 또 해야 돼요. 재료 손질을 또 해야 되고 레시피도 만들어야 되며 취향 따라 우리가 얼마나 조미료를 넣을지도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맛있는 요리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료 준비와 재료 손질을 위해서 기본 이론 강의 듣는 거고 뭐 이제 뭐 기초질서 같은 거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그리고 레시피라고 하는 거는 뭐 시중에 있는 사례집 내지 실전 GS를 통해서 어떤 목차로 해야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지 즉 맛있는 답안지가 나오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조미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많으시면은 동창분들은 당연히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 기본 이론 기초 GS 실전 GS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많았다 기득 이상이시다라고 하면은 판례집 통해서 판례를 공부하면서 판례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공부하고 자세히 공부함으로써 내가 남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교수님이 읽으셨을 때 이 친구가 판례를 정말 잘 알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하게끔 하는 좀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 좀 이제 중요한 최신 판례다 대부분 판례나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검토문까지 준비해서 가시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판례집을 통한 공부가 조미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맛있는 요리 뭐냐? 합격하는 답안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 소재, 논점 정리 적어주시고 관련 규정에서 55조나 38조 사항이죠. 38조 사항 같은 거 한번 적어주시고 38조 사항이 55조에 왜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대법원 판례나 특허본 판례 한번 판단하면서 논해보면서 이를 적겠다라는 걸 논점 정리 쪽에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우시는 이 판례 내용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조금 주의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주의라기보다는 좀 이제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이죠. 판례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천하제 암기 대회에 지금 출전하신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리사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에 쓸 문구, 내가 논리적으로 뭔가 해결을 할 내가 이런 거를 판례를 이런 식으로 판시를 했다. 따라서 그 판례 태도에 비춰봤을 때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면 된다 하는 결론에 적합한 문구들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뭐 키워드는 사람들마다 나름이긴 하나 보통 여러분들이 듣는 강사님들이 정한 키워드가 이제 가장 크리티컬한 키워드들이겠죠. 그 실제 사실 관계에서도 그런 게 문제가 됐으니까 결론이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답안지에 쓸 때는 달달달 다 외우는 거 당연히 좋지만 어차피 그거 답안지에 다 못 쓰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문구들, 그런 문장들 외워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답안지 어떻게 적으면 좋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논점 정리 내지 문제의 소재와 결론은 좀 취향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수미상관 구주면 좋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논점을 잡았는데 이게 왜 논점이 되는지를 일단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 논점 잡은 걸 보여주고 결론도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적는 것도 정석적이고 어떻게 적는 분들도 있냐면은
결론을 먼저 적어놔요. 약간 저희가 두괄식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이런 결론이 나올 것을 밑에 보이겠다 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한번 더 달아주는 거죠. 이렇게 적어도 좋고 문제 소재랑 결론을 맞추는 건 어쨌든 중요하다. 단 이거 말씀드리자면 8점 이상 분량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문제가 8점 미만이라면은 문제의 소재는 스킵해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문제의 소재를 우리가 적는 이유는 논점을 잘 보여줬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들도 긴 글을 자주 접해보시고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처음에 이제 내가 이런 주제로 시작을 하는구나를 이제 읽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읽다가 마지막 결론점에 갔을 때 근데 원래 주제가 뭐였지? 라고 생각하는 때가 가끔 있어요. 뭐 가끔 있겠죠. 저는 자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상당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8점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답안지를 길게 적는다는 거고 8점 미만이라고 하면 답안지를 짧게 적는다는 거예요. 답안지를 짧게 적을 때는 문제 소재 같은 거 안 적어도 된다. 왜? 어차피 이걸 보여주면서 얘가 이런 걸 논점으로 잡아갖고 결론이 이렇게 나왔구나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추천하는 방법이고 항상 논점 정리를 적고 싶으면 논점 정리를 적으셔도 돼요. 단 논점 정리를 적으실 거면 결론과 조금 이제 맞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법의 내용, 취지 같은 거를 여기다 관련 규정을 적어 주시라는 겁니다. 가끔 이제 법의 요건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요건도 여기에 같이 적으셔도 돼요. 이러면 조금 더 압축적인 답안지, 판례에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답안지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법이 문제가 없었으면 판례가 안 나왔을 겁니다. 법의 판단 기준 같은 게 자세히 박혀 있고 그 법대로 따라가서 해석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면 되는 문제들이 있는 반면 이 법이 왜 문제가 됐는지를 다루는 판례들이 있어요. 판례들이 결론적으로 나온 이유는 법의 어떤 우리나라 특허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특허법에 해석 적용을 두고 논란이 있어서 분쟁이 있어서 판례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 법관님들, 특히 대법관님들이 판단을 해주시는 건데 우리 대법원은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석해서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렸다를 보여주는 판례를 여기다가 적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가끔 그리고 판례가 없는 그런 논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학문적으로 중요한 거, 학술적으로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민사소송법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계실 텐데 학설이나 검토만으로 이제 판례를 대체할 수도 있고 또는 특허에서도 학설 판례 검토의 형식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문제 해결을 위한 크리티컬 포인트를 좀 자세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여기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거니까 그래서 결론 마지막에 잘 적으시면 되는데 판례대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고 또는 가끔 판례가 너무너무 부당하다라고 검토가 달려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판례는 이런 식으로 판시를 했으나 검토를 약간 근데 이거는 이런 측면에서 부당하다. 그래서 검토 문구대로 문제를 해결하셔도 된다. 어쨌든 결론에는 우리가 단문형 문제가 아니라면 이거 아니라고 이제 퀴즈 느낌으로 내는 그런 형식의 스타일도 있긴 한데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라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점 꼭 반드시 가슴속에 새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총칙부터 한번 같이 진도 나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